세계 재판으로 불리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공판이 다가오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방청권 추첨 경쟁도 아주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네,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 방청권 추첨 경쟁률 이게 무슨 뭐 쇼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상당히 관심이 가는 선고이기 때문에 30석 주는데 454명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옛날에 대학 입시 경쟁률로 보면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경쟁률인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지난 그 12월 19일 날 최순실 씨 첫 재판 같은 경우에는 80석에 한 213명이 응시를 해서 그 한 2.6대 1. 그리고 지난 5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같은 경우에는 60자리 정도 일반석을 했었는데 그때는 7.7대 1. 이번에 단순 수치로만 한다고 하면은 15대 1로서 맥시멈 최고를 찍었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허용되는 좌석이 지금보다 2배였기 때문에 실질적 경쟁률로 하면 거의 그때나 비슷했다라고 하는데 첫 재판도 관심이 있지만 그 판결 결과란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공전의 히트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게 불만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대로 대통령 때도 60석이 넘는데 왜 이 정이나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그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일반인들을 줄였고 상대적으로 기자나 다른 사람들 늘릴 가능성이 있죠. 그 말씀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방청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 중계를 하려고 하면은 중계 시설이나 카메라 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전체 국민을 위한 어떤 그 자리를 마련을 하고 실제 법정에 오는 사람은 자리를 절반으로 줄인 것이 아마 깔린 함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생중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아직까지 그 법원에서는 신중하게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그 종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일반석이 80석,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60석, 그리고 지금 판결 선고하는 데는 30석으로 줄인 이유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을 허용한다라고 하면 그와 관련되는 물적 시설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 자리가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저의 추측일 뿐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럼 싶습니다. 이렇게까지 고심하고 있는 이유는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 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그 이 부분을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그 아직까지 1심이 아직까지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누구나 무죄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인물이라고 하지만 공무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 7월 25일 날 대법원이 이와 같이 재판 공개에 관련되는 규정은 했지만 좀 더 어떻게 보면 공개하는 1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 이재용 선고 재판 TV 생중계를 불허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기자님들이 저한테 많이 물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재판 공개, 하급심 재판 공개에 대해서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보다는 첫 번째라는 그렇죠. 그런 역사적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은 하겠지만 사실상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1호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그 결과 오늘 지금 그 법원에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불허를 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30석이라는 좀 적은 석이었기 때문에 뭐 TV 생중계를 준비한 것이 아니었냐라는 예측을 해주셨지만 지금 또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걸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재판 TV 생중계 불허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아까 그 상징성 있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인물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그런 걸 좀 얘기하신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명예훼손이라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일부 명예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해라라는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공적 인물 이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적 인물 같이 이제 그 퍼블릭 피규어라고 하는데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공공기관에 있는 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이 큰 만큼 어떤 형법적인 책임을 질 때에도 명예훼손 부분에서 조금 더
더 후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경제계의 어떤 인물인 것이지 그 이재용 부회장을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지금 하급심 재판을 선고를 공개하는 건 1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사법 역사에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생각했을 때의 어떤 상징성을 이 사법부 수뇌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1호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간의 의미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용 부회장 선고 재판 생중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재판이다 보니까 또 국정농단 재판이다 보니까 되지 않을까. 특히 또 뭐 보니까 참고에 따르면 이제 법원이 잠정적으로 이제 결론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소식도 전해졌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바꾼 게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난 7월 25일 날 그 재판 그 공개에 관한 예규를 바꾸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장의 판단에 의해서 재판을 공개할 수 있고 그 생중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결정은 그 재판부가 하는 것이면은 틀림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것은 재판 자체뿐만 아니고 재판 공개는 재판 행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뤄 짐작컨대 법원 행정처와 상당 부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재판 대상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우리나라로 쉽게 말하면 경제계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자분들이나 언론에서는 재판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런 여전히 어떤 완전한 공무원이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그랬군요. 어떤 재판 공개에 관한 1호 사건이란 그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불허를 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두고두고 어떤 그 여론에 있어서는 어떤 비판의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자,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영수 특검이 이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 상당히 많은 그 형량을 구형했는데요. 일단 법원이 어떤 판단을 일단 생중계를 또 불허했고 어떤 판단 내릴지도 상당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이 부분에 예상하십니까? 대해서는 사실 그 특검에서 재판에 넘길 때는 유죄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굉장히 예. 자신감을 했기 때문에 유죄일 가능성이 사실은 높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전체적인 일련의 그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 중에 무죄가 되는 사건은 단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여전히 최근에 있어서는 이른바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고 간접적인 증거가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것이 유죄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 법조인들조차도 그 결과를 낙관하지는 그런 못하는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그 뇌물죄가 만약에 이 그 부정한 청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가 나와버린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과정 뇌물을 주는 과정에서 회사 돈을 유용했다고 하는 그런 횡령이라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했다는 국외재산 도피 이런 모든 분들이 뇌물을 주는 수단으로서 있기 때문에 줄줄이 다 무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검찰로서 특검으로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선고기 다가오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고 그러겠네요. 유죄를 이른바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지난 2주 전에 재판 최종 변론 결심을 한 이후에도 서명 공방이 한 10수에 오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전히 어떤 유무죄를 상호간에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그런 간접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예. 예. 네, 오는 25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첫 1심 결심 선고 공판이 내려집니다. 이에 대한 네. 결과를 좀 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엔 좀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예. 이 공용 화장실에 대한 논란을 많이 불러일으켰던 강남역 살인 사건. 피해자 부모가 범인에게 김모 씨를 상대로 5억 원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했는데 여기서 승소를 했죠.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이미 형사 구조 청구라고 해서 국가로부터 한 7천만 원 정도 배상을 실제로 받았는데 사실 딸의 이 소송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원 정도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위자료로 2억 원 그리고 또 딸이 살아 있다고 하면 벌 수 있는 일실 이익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한 3억 7천 정도에서 했는데 거의 한 5억 원 정도를 해서 법원이 이 원고 유족 측의 손을 거의 다 들어준 판결이 했기 때문에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 부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살인 사건의 어떤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금액이 5천만 원, 1억이 채 되지 않았었는데 작년에 이제 서울 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살인 사건의 위자료를
1억 원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그와 같은 어떤 위자료를 가이드라인이 이번 사건에서 그대로 선고됐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선례로서의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그 범인 김모 씨의 경제 상황이라는 게 이게 뭐 5억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승소해도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승소해도 배상금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어떤 그 의미는 어떻게 좀 저희가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 언론에 나온 대로 이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실에서 노숙을 했고 또 정신적으로도 온전치 못하다고 해서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고 더불어서 이 유족 부모들 같은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소송을 했는 것은 자기의 딸이 이와 같은 사망하는 상황 속에서 형사적인 처벌을 통해서 실체적인 정의뿐만 아니고 민사적으로도 확고한 어떤 응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고 더불어서 이와 같은 것은 그 법률구조공단에서 옆에서 도와줬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거기다가 이 사람이 현재는 가해자가 돈이 없습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거나 아니면 본인이 일을 해서 어떤 경제적 자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도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예. 불법행위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이승 때로부터 3년입니다. 3년 지나고 난다고 하면은 소송을 해도 승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반면에 판결을 해서 하면은 10년으로 그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그런 효과가 그런 있기 걸 때문에 노렸군요. 예. 나중에 언제라도 이 가해자 측에 어떤 자력이 생길 경우에는 이 유족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또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했던 미스터 피자 정우현 전 회장 재판의 첫 재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고 하더라고요. 법원이 그렇습니다. 또 어떤 판결을 낼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억울하다. 재판의 전제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해서 댓글에서는 정말 비난 여론이 아주 들끓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150억 정도 배임 횡령으로 했고 있는데 하나하나 크게 봤을 때는 이른바 시주통행세 없어도 될 유통 단계를 동생을 끼워 넣어서 거기에서 한 57억 원 정도 부당이득을 봤다라고 했는 것 그리고 또 가맹점에 대해서 광고비를 한 5억 원 받아서 그걸 다른 데 이용했는 점 예. 그리고 또 아들을 비롯해서 가까운 사람들이 일도 안 하면서 직원인 것처럼 해서 어떤 임금을 한 29억 정도 해서 합계 한 150억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연 억울하다고 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의문이고 다만 일부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없진 않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에 봤을 때에 무죄가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미 재산죄로 해서 구속이 됐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도 무죄보다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재벌 총수급의 후보 변호인들을 꾸렸다고 하는데 어떤 재판부의 판결이 나올지 제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